1918년 시작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질병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당시 18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 중 약 30%, 즉 5억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 1,7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최대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시기 시작된 이 독감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1,500만 명을 훌쩍 넘는 상상을 초월한 희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 군인, 왕, 예술가 등등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바꿔버렸죠.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명을 앗아갔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먼저 스페인 독감은 어디서 처음 시작됐을까? 유럽이 처음이다. 아니다. 미국이 기원지다. 중국이 먼저다. 다양한 설이 많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최초 보고지는 바로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군기지 포트 라일리라는 겁니다. 1918년 3월 4일 바로 이곳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곳은 1차 대전 파병을 앞둔 신병들이 집결한 훈련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한 병사가 고열과 기침 등등 급성호흡기 증세를 보이면서 의무실로 이송됐고, 단 하루 만에 100명 이상의 병사들이 유사 증세를 호소하면서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염자의 수는 더 빠르게 늘었는데, 군 당국은 이것을 일시적인 계절성 독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오판이었죠. 이후에 바이러스는 신병들과 함께 유럽 전선으로 퍼지게 됩니다. 당시는 1차 대전 중이었던 만큼 군사이동이 활발했고 병사들도 집단으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참호나 병영은 아주 비위생적이었어요. 참호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고, 참호에 한번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항상 축축했고, 병사들의 발은 언제나 젖어 있었어요. 또 병사들의 시체를 처리할 곳도 없어서 참호 속에서 썩어갔는데, 고인 물 때문에 물도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또 여기다가 쥐까지 들끓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병이 안 옵는 게 더 어렵겠죠? 전쟁 당시 병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위주로 바이러스는 미친 듯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프랑스 북부 전선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럽 전역에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시기의 스페인 독감은 아직 변이 전이었기 때문에 전염력은 강했어도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더라도 잠깐의 고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만 겪을 뿐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감염병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평범하게 보였던 1차 유행은 훗날 인류사에 기록될 대재앙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전쟁터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진 독감은 곧 중립국 스페인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전쟁 중에도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감염병의 확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독감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소식은 스페인의 국왕 알폰소 13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알폰소 13세는 독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허허, 독감이요? 독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요? 거참 인기가 많은 질병인가 보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알폰소 13세 역시 독감에 감염됐고, 총리 안토니오 마우라 등등 여러 고위 인사들도 독감을 앓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스페인 정부는 이 질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페인 언론들은 이때부터 국왕의 감염 소식과 함께 독감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야 전시 중이라서 언론 검열이 심했는데, 그 당시 스페인은 언론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잘 보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독감 감염 상황은 공개적으로 잘 보도될 수 있었죠. 당시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은 무려 800만 명이나 독감에 감염됐던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스페인 전체 인구의 약 40% 이상이 감염된 거예요. 독감으로 인한 스페인의 사망자 수는 약 20만에서 3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죠. 스페인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질병이 퍼지던 초기에는 정부 대응이 부실했고,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영양 상태 불량해 질병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수준도 떨어졌고, 전시 혼란도 있었어요.
이것들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스페인은 큰 피해를 입었죠. 이 질병은 결국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병이 처음 시작된 곳은 스페인이 아니었어요. 스페인은 단지 이 질병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도했을 뿐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의 참전국들은 전시검열을 이유로 자국 내 감염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국토방위법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기사는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의 타임스조차도 이 병을 지나가는 유행 정도로 다뤘죠.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군인들이 대거 감염돼서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군 내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은 언론 검열이 덜했기 때문에 자국 내 감염 상황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보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마치 이 병이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처럼 오해하게 됐어요. 이 병의 실체를 세상에 가장 먼저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스페인이라는 이름이 이 끔찍한 전염병에 붙게 된 건 스페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었을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프랑스 언론은 초기에 이 질병을 미국 독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프랑스랑 미국이랑 동맹국이다 보니까 프랑스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결국 프랑스는 이 질병을 더 이상 미국 독감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스페인 국민들은 이 독감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페인 국민들은 이 병을 프랑스 독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1차 유행, 그 당시는 전쟁 중이기도 했고 사망률도 크게 높지 않아서 특별한 관심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8월이 되자 가벼운 감기 같았던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형태로 변이했고 이전과 달리 급속한 증세 악화, 고열과 급성 폐렴, 그리고 높은 사망률까지 이어졌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인은 참호전과 비위생적인 전장 환경, 이곳에 주둔하던 군인들을 매개로 질병은 급속히 재확산됐습니다. 2차 유행은 프랑스 브레스트, 영국령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미국 보스턴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세 지역 모두 군함이나 화물선, 수송선이 빈번히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어요. 특히 프리타운의 변이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구를 통해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한 번 감염된다면 평균적으로 1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 바이러스는 코에서 폐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인 독감처럼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마른 기침, 식욕부진,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스페인 독감 환자들 중에 일부는 초기 증상 이후 급성기관지염이나 세균성 폐렴으로 병세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폐조직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산소 교환 기능이 저하됐고 결국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청색증은 혈액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입술, 손끝, 발끝, 귀끝처럼 말단 부위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극단적인 산소 부족 상태는 때때로 환자들을 호흡곤란과 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피부가 보랏빛으로 변하면서 죽는다고 해서 퍼플데스, 즉 보라색 죽음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의 질병이라면 젊은 사람들은 잔병 치레만 하고 아이들, 고령자들, 만성질환자들한테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반대였어요. 당시 전체 사망자의 약 60%가 20대에서 40대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과도한 면역 반응,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때문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인체 면역세포가 병원체를 퇴치할 때 분비하는 신호단백질이에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너무 강하거나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사이토카인이 통제되지 않은 채 과잉 분비됩니다. 이 경우에 사이토카인은 병원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직까지 공격하고 결국 몸 전체에 심각한 염증 반응, 장기 손상까지 유발합니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는 사이토카인이 주로 폐조직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이 때문에 환자는
급성 폐렴, 기관지 괴사,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등등으로 사망하게 됐어요. 젊은 환자가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다면 바이러스의 공격,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파괴, 이렇게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노출된 거예요. 전선에서 시작된 감염은 순식간에 후방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감염이 확산됐죠. 바이러스와 함께 사회적인 혼란, 이상한 루머도 확산됩니다. 당시에는 독일이 독가스를 퍼뜨렸다는 이상한 괴소문이 돌면서 시민들은 집을 완전히 밀봉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종 시민들이 집안에서 질식해서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도 일어났죠. 유럽 각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교를 폐쇄했고 상점, 극장, 종교시설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폐쇄하고 집회와 모임까지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도시간 이동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됐고 이것은 의료진 부족, 약품과 보호장비 부족으로 이어져서 사망자 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나라별로 스페인 독감의 피해 상황을 보죠. 미국은 LA, 보스턴, 뉴욕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페인 독감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어요. 미국의 감염자 수는 약 3천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50만에서 70만 명에 이르죠. 알래스카 원주민이 살고 있는 브리스톨만은 사망률이 40%에 달했어요. 이곳은 의료 시스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마을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감염돼서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하죠. 일본도 피해가 컸습니다. 일본은 당시 전체 인구의 40%나 되는 2,300만 명이 감염됐고 약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나라는 바로 인도예요. 전 세계 사망자의 무려 3분의 1이나 인도에서 나왔거든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는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갖고 있었어요. 인도는 무려 1억 명 이상이 감염됐고 약 1200만에서 1700만 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길거리에는 시체가 쌓여 산이 되고 강가에도 시체가 떠밀려 와서 강물이 막혔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예요. 죽은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장례도 못 치르고 시체를 불태웠다고 하죠. 마하트마 간디 역시도 감염됐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중국도 인구가 많았던 만큼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공식적인 감염자나 사망자 집계가 없지만 약 500만 명에서 900만 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최대 20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1918년 가을, 한국은 어땠을까요? 스페인 독감은 한국까지도 그 마술을 뻗쳤습니다. 조선에서 스페인 독감은 무원현 독감, 돌림감기 등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요, 당시 총 인구 1678만 명 중 약 742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44%나 감염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중에 사망자는 약 14만 명으로 기록돼 있죠. 그러나 이것은 총독부 공식 자료고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1918년 9월부터 환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유행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휴학에 들어갔고 단체 활동, 관공서 운영도 마비됐습니다. 당시 조선은 식민지였던 탓에 독자적인 방역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일제 방역은 매우 미비한 수준, 하나마나했습니다. 일제 당국은 독감의 원인이 파리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파리 포획 포상금을 걸었고 전문 인력 500명을 고용, 14만 마리 이상의 파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감염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사망했음에도 총독부는 오히려 이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선은 일제의 무능한 방역 대응, 책임 회피에 분노했고 고조된 반일 감정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런 불만이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죠. 믿기 어렵게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지역도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아메리칸 사모아. 이곳의 총독 존 마틴 포이어는 스페인 독감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총독의 빠르고 단호한 결단 덕분에 아메리칸 사모아는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살아남은 지역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뉴칼레도니아 역시 효과적인 격리를 통해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일이에요. 당시 과학계와 의료계는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였죠. 그래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팬데믹 대응 수단을 연구했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는 독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꽤나 파격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교도소 수감자 62명에게 사면을 조건으로 생체 실험을 제안한 거예요. 당시 수감자들은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했다고 해요. 이에 연구진들은 독감 환자의 점액, 폐조직, 심지어 배설물까지 수감자들의 눈, 코, 목에 접촉시키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염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딱히 별다른 성과도 없이 종료되고 말았죠. 단 한 명의 연구원만 감염돼서 사망했고요. 수감자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이후의 기록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면 조건은 한 번 감염됐다가 회복하면 사면시켜주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사면을 못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1918년 겨울 팬데믹이 가라앉고 1919년 봄부터 그해 말까지 3차 유행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때 치명률은 2차 유행보다는 훨씬 낮았지만 전염력은 여전했어요. 그래도 전 세계가 점차 면역이 만들어졌고 의료 대응도 개선돼서 스페인 독감의 확산세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 무렵 스페인 독감은 자연스럽게 종식됐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피해는 얼마나 될까? 1918년 당시 세계 인구는 약 16억에서 18억 명이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그 중에서 약 5억 명, 즉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감염시켰습니다. 사망자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천만 명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5천만 명, 최대 1억 명까지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2에서 10% 정도가 사망한 셈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자는 1,5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건 질병이었던 거죠. 스페인 독감을 중세 흑사병하고 비교해볼까요? 중세 흑사병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단 2년 만에 최대 1억 명에 이르는 생명을 앗아갔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인명을 죽인 전염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확한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독감 유행이 끝난 이후 몇십 년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951년 스웨덴 출신의 미국 의사 요한 홀티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한 바이러스 연구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영구 동토층에 묻힌 희생자의 폐조직을 구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훌티는 스페인 독감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알래스카 이누이트 마을에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훌티는 직접 땅을 파고 시신의 폐조직을 채취해냈죠. 그러나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훌티는 끝까지 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스페인 독감은 인류 최악의 질병 중 하나지만 그 원인을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백신도 개발할 수 있고 면역도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또 창궐해도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동료 과학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 스페인 독감 벌써 1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채취할 거야? 유전자 분석은 어떻게 할 거고 PCR이나 RNA 추출은 어떻게 할 거야? 자꾸 공상과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요. 시간이 흘러 1997년 미국의 병리학자 제프리 토펜버거가 포르말린에 보존된 스페인 독감 희생자의 폐조직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의 일부 RNA 유전자를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훌틴의 나이는 어느덧 73세,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노인이 된 뒤에야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래스카에 얼어붙은 땅을 처음 파고들던 때 그는 불과 27살의 젊은 의대생이었죠.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결국 실마리를 풀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47년이 흐른 뒤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야 끝내지 못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훌티는 토벤버거에게 편지를 보냈죠.
내가 수십 년 전 이누이트 마을 묘지에서 희생자의 폐 조직을 채취한 적이 있네. 내가 그곳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 올 테니 연구에 꼭 진전 좀 밀어주게. 훌티는 이 편지를 보내고는 1998년 다시 알래스카 이누이트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무려 74세. 그리고 영구 동토층에 묻혀있던 희생자의 시신을 발굴, 완전히 보존된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 RNA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훌티는 이 샘플을 토벤버거 연구팀에 전달했죠. 이후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05년 토벤버거 연구팀은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 8개를 모두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7살의 청년이 품었던 집념은 73살의 노인이 되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 같은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마침내 최악의 바이러스를 재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바이러스를 재구성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불과 나흘 만에 실험동물의 폐에서 39,000배나 증식했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병원성이죠.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정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원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 H1N1형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적응한 형태의 조류 독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유전적으로 스페인 독감의 조카뻘이라는 거예요. 신종플루의 일부 유전자는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하죠. 그래도 2008년 인류는 그렇게 큰 타격 없이 지나갔죠. 신종플루의 병원성도 약해졌고 우리 인간이 부분 면역도 갖게 됐고 또 현대의학도 발전했죠. 덕분에 2009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퍼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도 스페인 독감만큼 치명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9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화, 바이러스 관련 영화가 뭐가 있었더라. 한국 영화 중에 감기가 있었죠. 아무튼 영화 감기 리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